이번 영상은 우리 수능 특강 사회문화 첫 번째로 나오는 지문인데요. 오늘은 이제 사회문화 첫 번째에 나오는 위협 소구와 관련된 사회학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나오는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또 다른 사회학 지문. 그래서 오늘 사회학 지문 두 개를 선생님하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지문은 우리 앞서 선생님이 앞선 영상에서 인문예술 지문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인문예술 지문이 굉장히 추상적인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회와 관련된 이 사회 지문, 사회문화 지문은 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그 개념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개념이 사회학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글의 흐름, 그죠? 요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 사회 문화와 관련된 제재는 법과 경제 지문. 우리 앞서서 이번 3월 모의고사 때도 우리 법 지문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하고 경제 지문은 매년마다 수능 테마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테마, 요와 관련된 글 많이 분석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 사회문화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이게 이제 제재가 뭐냐면 위협 소구에 대한 어떠한 지문의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위협 소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물론 선생님도 이 교재 이 지문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테마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접하게 되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여러분들 이 위협 소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는 그 개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첫 번째 줄에도 매스 커뮤니케이션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정확한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이 위협 소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건데, 매스라고 하는 게 뭐야? 매체를 말하는 거야, 매체.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어떠한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보통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 있죠? 뭐가 있겠어요? 최근에, 그죠? 어떠한 지식의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인터넷, 네이버, 그죠? 인터넷, TV, 신문, 잡지,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매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대중들에게 지식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 정보의 기능을 하는 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러면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상에, 그죠? 결국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있어서의 관건은 나의 어떠한 지식을 토대로 대중들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설득할 때 설득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읽게 될 위협 소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 여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적으로 한번 임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바로 나오죠.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에 하나인 이게 중심 단어죠. 위협 소구라는 말, 그죠? 딱 체크해 놓으시고, 그죠? 그래요. 설득 전략 중에 하나인 위협 소구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니? 수신자는 정보를 받는 사람이죠. 그럼 수신자의 반대는 뭐야, 얘들아? 수신자의 반대는 송신자잖아요. 송신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정보를 받는 사람이잖아. 둘 간의 의사소통행위가 이제, 그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어떠한 중심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를 주는 방법이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주는가 보자. 여기서 공포란 뭐래요? 여기서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 사건에 이야기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감정을 말하는 거죠.
걱정, 불확실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지된 위험이라는 게 뭐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위험, 그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위협 소구에서 말하는 공포라 부르고요. 바로 예시 들어줘, 그죠? 이 항상 여러분들 이 예시를 든 질문 있어요. 예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위협 소구라고 하는 개념을 읽었잖아. 그럼 바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 이런 게 위협 소구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건가 봐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영상에서 아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그쵸, 생명을 되돌릴 수 없어. 음주운전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건 씻을 수 없는 어떠한 그죠, 공포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말하는 경우, 유발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요, 강력한 수준의 위협 도구가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그죠? 제시하기도 했대요. 그렇지만 여기 나오죠. 만약에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사용할 경우에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 만약에 이게 너무 과하면, 그죠? 공포가 너무 과하면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되어 오히려 설득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위협 소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대요?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아 이제 우리 읽었어요. 그죠? 결국 이 어떠한 매스 그죠?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떠한 설득 전략, 이 설득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위협 소구라고 하는 요 개념.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위협 소구라고 하는 건 결국 공포를 유발하는 거. 그래서 공익광고에서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게 되면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 없다.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 소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 그죠? 자, 위협 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가 바로 이제 이러한 학자들 나오잖아. 학자들 누구야? 제니스와 패시바흐. 뭐 이런 사람들이 위협 소구의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준대요. 제니스와 패시바흐는요, 치아 위생과 관련한 강력한 위협, 중간 정도의 위협, 위협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수준의 위협 소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했대요. 뭐 치아와 관련돼서 결국 그 결과는 뭐래요? 학생들의 치아 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 데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죠?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랬대요. 만약에 제일 높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효과가 없었다는 말. 이것을 통해서 여기 또 중요한 우리 또 정보를 하나 주고 있어요. 여기 뭐야? 이것은 결국 만약에 위협 소구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증거, 이게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적관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래요? 이후 진행된 위협 소구 연구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다른 결과. 그래서 또 다른 학자가 나오죠. 누구야? 레벤달과 나일스라고 하는 학자는 금연에 관해 또 위협 수준을 달리하는 실험, 아까 똑같이 이런 실험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는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실을 보여주어 앞서 실험한 제니스와 패시바흐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돼요. 오히려 강한 위협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켰다. 다르죠. 그러면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것은 여기 나오죠. 여기도 아주 중요한 중심 정보네. 요런 거에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위협 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그러니까
강도보다는 바로 뭐야? 메시지 전달의 권고가 얼마나 뭐를 지느냐? 이게 포인트죠. 뭐를 지니고 있냐? 설득력을 지니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즉, 단순히 위협을 한다는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대중들에게 위협의 어떠한 수단으로 위협 소구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 그죠? 대중들을 향해서 위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문장을 쓰일 경우에 그 문장의 강도의 세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다? 그 문장에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담고 있느냐. 설득력, 이게 위협 소구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즉 이런 결론으로, 그죠? 치아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을 결국 수용자들에게, 그죠?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례인 금연 있죠.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중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두 번째 문단은 결국 어떻게 보면 쭉 보니까 위협 소구들이 나타나는, 그죠? 어떤 효과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어떠한 이제 제니스 패시바우, 그 다음에 레벤달과 나일스라고 한 학자가 위협 소구에 대한 어떤 강도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나타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위협 소구의 어떠한 효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결국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요 세 번째 문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화면 보니까 그래프도 잔뜩 있고요. 이렇게 표도 이렇게 있고요. 요런 것들을 통해 요런 이제 그래프라든가 요런 표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팁을 줄 때 아주 좀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주고 싶어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러한 그 자료들이 된다는 거. 우리 이 독서 지문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런 여러분들 그래프하고 표 같은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강조를 할게요. 자, 결국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를 참고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제니스는 결국 뭐래?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해 또 무슨 이론이 하나 나왔어. 이런 거 중요하다는 했잖아. 무슨 이론? 그렇지. 곡선 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대요. 그죠? 제니스의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해서 곡선 이론이라고 만들었대. 그럼 이거에 대한 이론의 또 특징 중요하죠? 이 모델에 따르면 여기요. 위협 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렇게 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만약에 여기 나오죠. 중간 정도의 수준 위협은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잖아. 여기가 가장 약한 수준. 점점점 갈수록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간이라면 여기 정도 되고 여기 때 태도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이러한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문단은 제니스의 제니스가 말한 어떠한 이제 곡선 이론에 대한 어떠한 해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로저스의 또 이론 나왔어요. 방어동기 이론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 이론. 그럼 이 로저스의 방어동기 이론을 설득하는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여기는요. 설득하는데 위협. 그럼 여기서 이제 설득이라는 요게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여기 봐봐. 로저스는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로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 다음에 그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 또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여기 지금 다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여기 나오죠? 인지적 평가의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이라는 게 뭐야? 뭘 받아들이고 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를 통해 형성된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뭐야? 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래요? 이러한 위협 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죠? 어떠한 묘사된 사건을 볼 때 그 유해성의 크기에 대해서 이게 별로 좀 나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지해. 그래서 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또한 권고된 행동이 적합하다고 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그 로저스가 말한 방어 동기 이론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은 이제 로저스가 말한 이번엔 방어 동기 이론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앞서 그 제니스가 말한 곡선 이론과는 좀 달라요. 로저스가 말한 방어 동기 이론에서는 설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있었죠. 세 가지.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 세 가지.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요소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이 인지를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딱 듣고 난 별로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라면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런 식의 느낌, 그죠?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편할, 어떠한 좀 여러분들이 이 문단을 이해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단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위협 소구와 관련해 또 그죠? 또 하나의 요소, 다른 요소가 나오네. 설득의 상황에서 위협 소구가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이냐, 손실이 나와야 되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이득이 되느냐의 요 두 개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자, 손실의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다. 부정적인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 제시되는 거죠. 반대인 이득 차원에서는 기회를 얻거나, 그죠?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위협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 결국 이 내용이네. 자, 항상 선생님이 독해할 때 포인트를 찝으라 그러죠. 포인트. 손실 차원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이득 차원에서는, 그죠? 다시 할게요. 손실 차원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득 차원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거죠. 요런 거 항상 표시해드렸죠. 손실의 차원에서는 부정적 결과 증가, 이득 차원에서는 부정적 결과 감소,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의 위협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강조할 거냐, 이득을 강조할 거냐는 결국 처해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될 거다. 결국 그 손실과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이득. 그죠? 이득 차원에서 보는 메시지 어떠한 제시 방법이 요렇게 서술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켜도, 이게 이제 결국 뭐였니? 정리를 해보자. 위협 소구의 핵심이었죠. 그죠? 수신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결국 이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광고. 아까 공익광고 첫 번째 문단에 우리 확인했잖아. 그죠?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도 함께 유발할 수 있어.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각심을 주고자 한 이 공익광고가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는 대중들한테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놀람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메시지의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그죠? 당황함이나 또는 분노와 같은 감정은 오히려, 그죠? 메시지 수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래요? 여기 결론 뭐래요? 따라서 결론이 뭐래요?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위협 소구의 사용은 신중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맞아? 그래서 결국 마지막 문단은 이 위협 소구에 좀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위협 소구에 어떠한 신중한
사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쌤이 다시 한번 핵심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뭐야? 위협 소구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이 위협 소구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그 제니스의 그 곡선 이론. 그죠? 맞죠? 제니스의 곡선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의 특징. 됐습니까?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위협 소구라고 하는 건 공포심을 수신자한테 주는 게 목적인지라, 그죠? 어떠한 감정, 그 공포심을 줬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어떻게 된다? 분노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분노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 위협 소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 지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참 여러분들 그 첫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선생님이 찍은 영상은 그 지문 분석만 여러분들이 좀 지문 분석만 좀 해드리고요. 나머지 관련된 문제는 그 내신 변형 문제 준 거 있죠? 그 변형 문제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계속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겨서 두 번째, 그죠? 사회 지문 두 번째로 가도록 합시다. 그죠?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교재는 116쪽, 그래요? 수능특강 독서교재 116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회 지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회학과 사회학 분야와 관련된 지문인데 거버넌스의 이론에 대한 어떠한 설명입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우리 방금 했던 첫 번째 문단에서 그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에 위협 소구가 뭐였냐? 그 개념부터 잡고 들어갔잖아. 똑같죠, 이 지문도요. 그럼 이 지문은 뭐부터 이해해야 돼요? 거버넌스 이론의 특징을 먼저, 그죠? 개념을 먼저 잡고, 이게 또, 사회 어떤 전반적인 분야에 어떤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죠? 패턴은 여러분들 똑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거버넌스 이론이 뭐냐? 선생님 느낌상, 이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지금 읽는데 여러 형태의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럼 요런 것들은 또, 그죠?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이 뭐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버넌스라는 개념부터 나오잖아. 체크해야 되지. 거버넌스는 중심 문장이죠?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래요. 일반 우리 대중,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어떠한 유형을 가리켜 거버넌스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느냐, 그 국정 운영에 참여하느냐.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이런 것들을 불리는데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사회 각 영역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에 따라 거버넌스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거버넌스 이론은 여기 이제 이론에 대해 여기 거버넌스 이론 나오네 이제 그죠? 이 거버넌스 이론은 뭐래요? 전통적으로 행정학, 정치학, 그죠? 뭐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무하는 거 있죠? 그 공무원들이 그 업무하는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뭐 여기나 또는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계시켜 연구하려는데 이러한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 경제 성장 둔화,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경쟁과 관련된 정부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 거버넌스 이론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은 이제 뭐니? 여기 첫 번째 문단은 거버넌스.
이론의 어떠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잡아야 되겠죠, 여기. 거버넌스 이론 개념.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 바로 가보면, 미국의 정치학자, 학자는 무조건 동그라미,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부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 느낌이 오죠? 모형들. 그럼, 모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거버넌스 이론들의 모형이 나오겠죠. 그가 제시한 이론적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모형 나왔어요. 뭐야? 정부 모형, 동그라미를 좀 해볼게요.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여기 나오죠.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 이렇게 네 가지. 각각의 모형들의 설명이 개념 잡으셔야 돼요, 개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 모형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좀 양이 많죠.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게 여러분들 수동 지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시장 정보 모형은 뭐래요? 딱 체크해야 되겠죠. 시장 정보 모형. 시장 정보 모형.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고 관주를 하면서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내지는 실패원이다. 이거를 지적한 게 시장 정보 모형. 그러니까 관료주의의 어떠한 그 폐쇄, 이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뭐야? 전통적인 관료제 하의 관료들은, 지금 선생님 관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관료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 관료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료제 하에서는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려 노력했는데,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결국 이러한 까닭에서 시장정보 모형은 이러한 까닭에 시장정보 모형에서 뭐야? 정부가 그렇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시장 정부 모형에 대한 어떠한 그 거버넌스 이론 모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 이러한 비효율성을 시장 정부 모형은 바로 뭐야? 그 시장주의 원리로 해결하고자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나오죠. 시장주의라는 건 나오죠. 가격 중심의 자원의 배분. 그 다음에 경쟁 원리. 이걸 지향하고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따진다는 거죠. 이게 시장주의라는 거죠. 철저하게 시장으로 접근하는 거네. 경제로 접근하는 거네. 이해돼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시장주의는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도 이런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기 위해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에 민감해 이걸 고객주의라고도 한다는 거죠.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또 이거를 공공서비스를 이제 고객주의라고 하는 요 시설에 맞춰 민간한테 맡기는 민간 위탁도 고객주의라는 발상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나오죠. 시장 정보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과 협력해 공공부문의 분권화를 지향한다. 이 분권화라는 말은 이제 뭐야? 서로 권리를 나눈다는 의미. 또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의 정당한 성과에 대한 그죠? 성과를 냈으면 응당 그 시장 경제라 체제라는 게 그렇잖아. 성과를 냈으면 보상과 경쟁 등 민간 부분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시장 정보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의 목표는 민간 부분처럼 경쟁해라. 인력 증원하고 공공 부분을 효율.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네 결국 이거. 시장 그죠? 그죠? 시장 정보 모형에서의 핵심은 공공 부분을 효율화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거버넌스 그죠?
거버넌스 이론의 모형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뭐야? 시장, 정부, 모형의 어떠한 개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해야 될 건 시장, 정부, 모형은 결국 공공 부분을 효율화해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형이 나오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무슨 모형이래요? 참여적 정부 모형. 그럼 여기서는 또 뭐냐? 이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걸 지적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조직 체계는 굉장히 수평이 아닌 수직 체계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죠. 서열 중심의 경직적 조직 문화. 이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 결정 문화. 하향식이라는 건 뭐야? 제일 뭐 기업이라고 하면 제일 위에 사장이 밑에 지시를 내리는 거. 이런 게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 결국 이거는 그렇죠. 한 사람 관료가 정책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래요? 여기 나오잖아. 결국 어떻게 하래? 참여적 정부 분석 어떻게 하래요? 조직 내외의 이해 당사자 간에 뭘 강조하라? 뭘 강조하라? 소통 강조하고 참여자 초점도 무슨 조직으로? 수직이 아닌 수평 조직의 개편. 이게 이 모형의 핵심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 품질 관리와 뭐 팀 작업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독점적 역할을 지양은 배제한다는 거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해 상호간, 여기 나오죠. 상호간 적극적 협의와 협상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며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때의 참여란 뭐래요? 참여란 관료제 외부만이 아니고요. 관료제 내부에서도 이게 수직적인 조직, 서열에 관계없이 일선 관료들에게 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문단은 이 거버넌스 이론 모형의 두 번째 바로 뭐? 참여적 정부 모형의 개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뭐야? 관료제 사회에서 수직적 조직 문화를 수평으로 바꿔서 조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 강조. 이게 참여적 정부 모형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모형 뭐야? 신축적 정부 모형 바로 나오자. 이 신축적 정부 모형은 여기 뭐래요? 이 모형에서는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에 비롯된다는 생각을 전제한대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조직이 안정된다, 또 영속이라는 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뭐 이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이러한 성질이 저해가 된다는 거죠. 뭘 해나가는데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러한 성질은 마이너스적 요소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료 조직 안에, 그죠? 관료 조직의 안정성, 결국 영속성이 경직화를 야기시키고 또 사안에 따른 대응력을 저해한다.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 그죠? 그래서 결국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뭐래요? 공식적인 규칙
조직과 제도에 통제되는 이런 정규적 조직보다는 여기 나오죠. 느슨한 조직으로서의 한시적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 조직을 통해 과제 해결에 그것만 딱 집중시키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그 조직을 그냥 해체시켜버려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혁신과 실험 강조하고요.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의 결정 규칙의 틀에 벗어난 여기 나오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모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또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있어서 임시 고용 제도의 확대. 아까 이 임시 고용 제도라는 게 아까 이거였잖아. 그냥 그러니까 급한 사항을 처리해야 돼. 그죠? 이 급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따로 두는 거죠. 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해결되면 없애버리는 거. 요거에 이제 바로 뭐야? 임시고용이라는 거죠. 임시고용. 그죠? 그래서 결국 임시고용 제도는 관료의 직업적 안전성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돼서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럼 나는 이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회사를 안 나가도 되잖아.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직업에 대한 영속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건요. 기존 공무원 입직 경로나 내부 승진 이외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정보를 임명할 수 있는데, 그저 이러한 개방형 임용 제도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죠?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게 이 모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구는 이제 뭐야? 거버넌스. 그죠? 거버넌스 이론 모형의 세 번째죠. 뭐야? 세 번째 뭐야? 신축적 정부 모형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 정부 조직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이 모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은 뭐니? 그죠? 이제 마지막 모형이 되겠네. 탈규제적 정부 모형은 뭐래요? 정부 문제 발생의 핵심 원인. 여기서는 이제 또 물어보세요. 여기서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조직 내부의 규제. 너무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규제라는 게 뭐냐, 여기. 형식주의, 절차, 제약. 우리가 이제 공적인 공공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해. 정부 문제의 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래요? 따라서 탈규제적 정부 모에서 어떻게 하래 이건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는 여기 포인트죠. 여기 포인트.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래? 그죠? 규제를 축소해라. 조직 구성원인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시켜줘라. 이게 이 정부 모델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너무 규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대한 필요한 전문 지식, 아이디어의 저장소라 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나오죠. 효율적 정부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서 통제에서 벗어나 여기 나오죠.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정책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집어 내놓는다.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게 탈규제적 정부 모형의 핵심이 돼야 되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이론 모형의 마지막 네 번째죠.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그죠? 여기서 핵심은 관료들을 규제하고 제약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자유와 재량을 주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이 모형의 핵심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갈게요. 결국 거버넌스는 이러한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는 의의. 거버넌스 이론은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방적 결정보다는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 환경 변화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체계 유용에게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문단은 거버넌스 이론이 주는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떠한 이론의 어떠한 의의에 대한 거버넌스 이론의 어떠한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내용이었고요. 결국 이 지문에서 또 선생님이 핵심 개념 또 짚어드리면 첫 번째, 거버넌스의 개념 뭐였냐? 그리고 거버넌스 이론의 모형들의 특징이 있었죠. 모형들의 특징 네 가지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딱딱 여러분들이 그 중심 문장을 체크하면서 이 모형들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이론 모형의 형태가 우리 지금 사회에 주고 있는 시사점, 의의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바로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120쪽 보실래요? 120쪽. 사회문화 3번 120쪽 보면, 요거는 선생님하고 했죠? 선생님이 요거, 연계라고 꼽았죠? 예, 요거 대공황. 요거는 선생님하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영상은 124쪽의 사회문화 4번과, 그죠? 사회문화 4번과 128쪽의 사회문화 5번. 요 두 지문 선생님이 또 분석해서, 분석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엔 이런 문제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만나도록 하죠.